지금부터 2021년 제8회 법원도서관 법률 소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도서관 박상훈 사무관입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에 모여서 대면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어 부득이하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의안은 동영상 댓글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강의 영상은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진 변호사님은 현재 고양지원 논스톱 국선 전담 변호사이시고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공동대표 변호사이십니다.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혜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제 소개 중에 그 논스톱 전담 변호사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유어사이드 법률사무소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주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계약 무효라는 주제인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법률이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약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꼭 약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 않아도 그 위 요건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마련해 두면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약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예를 들어보면 가장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보험 약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 약관이라고 이제 깨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많이 적혀진 약관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좀 대표적인 예이고요. 뭐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의 소제목인 상조계약 가입하실 때도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도 이렇게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길게 계약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사인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계약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상조회사라든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센터에 그냥 동네 스포츠센터에 회원 가입하러 가셔도 뭐 입회서라든지 아니면 뭐 입회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뭐 그 회원의 뭐 권리, 의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모두 법률상으로는 약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어플에 회원 가입하시는 경우들 많은데 그 회원 가입하실 때 그 가입하는 그 절차에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약관인지 뭔지 좀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체크하라는데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요즘에 사이트 가입하실 때도 다 약관을 그 사업자가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고 거기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 이것들은 이제 그 명칭이 약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모두 약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학설로는 뭐 법규설, 계약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되면 그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정해진 대로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그리고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부동산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죠.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계약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약관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약관이 아까 설명드렸죠.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쌍방 당사자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서로에게 권리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약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겠지만 이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소비자들에게는 권리와 의무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과하거나 가볍게 넘기실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계약서에 읽어보고 서명하는 것도 계약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쇼핑 사이트 가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계약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뭐 우리가 무슨 쇼핑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해서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그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가 이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관도 그냥 가벼이 여기실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읽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준비를 해 놓는 것이죠.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떨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거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해 놓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뭐 거래에 따른 위험이나 비용 이런 걸 고객에게 전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을 쭉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약관에 있었는데 당신이 약관을 제대로 안 읽어본 탓이지 왜 우리한테 그걸 책임을 묻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관을 규제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소비자가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든지, 뭐 사업자 측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지지 않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소비자가 불공정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도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약관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이것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려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약관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관법에 자세하게 약관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또 약관법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내가 법조문을 읽는다고 이해가 되려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이제 뭐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법을 배우던 초기만 해도 한자 용어가 굉장히 많았고 일상 용어와 법률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법조문을 읽는다고 해도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좀 차츰차츰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해왔기 때문에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법률이 있으면 찾아서 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법률 찾아보는 것도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처럼 뭐 이렇게 두꺼운 법전을 찾아봐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내가 궁금한 법률들 이렇게 검색창에 쳐보시기만 하시면 이제 현행 법률과 또 제정 또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도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약관법에 의해서 약관 이제 규제에 관한 법률 제가 약관법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약관법 3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영어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 2항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서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약관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 약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갖고 있거나 고객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쉽게 작성된 약관을 고객에게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본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외 사항은 있어요. 계약의 성질사를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게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항에 이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주장을 사업자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3조에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도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는데 제가 왜 굵은 글씨를 표시를 해놨냐면 이 약관법이 정할 때 약관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법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약관도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 전제로 해서 법에다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판례를 통해서 어떤 이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다, 아니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림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 의무를 인정한 사례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례는 이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변경하게 된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는 약관 조항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상해보험이었어요. 상해보험은 그 직업이 좀 다칠 위험이 높은 그 직업이라면 상해보험을 뭐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더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가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해서 좀 약간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직종에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일하다 이렇게 다쳤으니까 보험금을 달라라고 보험회사에 요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대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해서 직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안 주니까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물론 이제 약관에 그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약관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을 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판례 좀 재미있는 판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 보면 왜 배너 광고로 로또 당첨 번호 알려준다는 사이트 광고 보신 적 있을 텐데 이제 저는 사이트에 가입해 본 적이 없는데 요 이제 사이트에는 가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약관에 있었던 거예요. 제공받은 번호로 당첨되었을 때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 재밌는 약관이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어차피 여러분들 사이트 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관에 동의를 해야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함을 클릭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알려준 당첨 번호로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사례가 아마 1등인가 2등인가 하여간 좀 금액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제공한 번호로 당첨됐으니까 약관에 정해진 대로 10%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비자가 나는 그런 약관이 있는 줄도 몰랐다. 뭐 약관에 너네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있는 줄 모르고 당신들이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수수료 10% 못 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 그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함 칸을 클릭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우리가 사이트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함 클릭해서 가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한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뭐 그냥 이런 회원 가입할 때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이렇게 꼭 다 약관을 다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클릭하게 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이트들은 그냥 약관 다 안 열어보고 그냥 위에 몇 줄만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그걸 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냥 동의안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례의 그 로또 당첨 사이트는 그냥 뭐 이렇게 다 반드시 읽어봐야지만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위에 몇 줄만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동의하면 클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들어서 이 법원은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이게 약관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10% 수수료 10% 지급한다라는 것이 약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에게 10%를 청구할 수 없다. 수수료 10%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보증보험들을 많이 체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증보험 체결할 때 임대인이 그 보증보험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임대인이 이제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서류에 사인을 한 거죠. 그 서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해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라는 약관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내가 이 보증보험 체결하는데 승낙을 해주고 만약 내가 집을 팔면 이 집 사는 사람하고의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 이제 보증보험이 체결돼 있다라는 내용들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계약서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고 이분이 집을 판 겁니다. 집을 팔 때 이 약관에 있는 내용과 달리 계약서에 명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명기를 하지 않고 이제 집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보험회사에 내가 이제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전세금을 달라라고 해서 보증보험회사는 임차인한테 우선 전세금 내줬고요. 그럼 이제 보증보험회사는 집주인한테 그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집주인은 좀 지급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집을 팔고 떠난 그 예전 소유자한테 당신이 임차인이 우리랑 보증보험 체결할 때 승낙서를 써줬고 승낙서에 이제 이 집을 팔게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 내용에 대해서 명기하도록 우리 약관에 적어놨는데 당신이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다. 그러니 당신이 그 손해를 물어내라. 이런 취지의 청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했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문제, 전화 이렇게 본인이 문제가 닥쳤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줬냐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전주인에게 전세금 자기들이 내준 전세금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요 내용이라고 본 판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약관에 있어요. 근데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사실혼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가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사고를 낸 거예요. 냈는데 이 사위 또는 며느리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누가 봐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사위나 며느리가 사실혼이지 법률혼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위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 측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들 혼인 신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험 가입자는 사위나 며느리인 경우에는 꼭 혼인 신고란 법률혼만 해당된다라고 당신들이 설명을 안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험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돼서 소송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뭐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건 상가 분양 계약에서 또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 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 사실관계 보면 그 업종이 무엇인지도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학원업만 하기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분양 받으신 분이 이제 그 제한받은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을 이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업종 제한에 걸리니까 당신 그 업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가 분양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건 맞지만 분양 계약 체결할 때 분양회사에서 나한테 그걸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상가 분양 계약 체결할 때 업종 제한 걸리는 거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회사에서 이걸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요. 이제 이거는 자동차를 이제 뭐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내가 기존에 들어준 보험이 있다면 이걸 해지하고 이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새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양도를 받으려면 보험 회사에다가 알려야 돼요. 그리고 알리도록 그 약관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리지 않은 채 그냥 차만 판 거예요. 차를 팔고 나서 차를 산 사람이 사고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차가 양도되면 그 양도 사실을 우리한테 통지를 하고 우리가 승낙을 해야 보험 계약이 인수가 되는 것인데 당신들은 우리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보험 가입자 측에서 약관에 보험 기간 중에 자동차 양도한 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건 보험의 중요한 사항인데 당신들이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러한 약관 내용 자체가 거래상 일반인들이 그 보험회사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고 약관으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피보험자 허위 고지의 경우에 뭐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도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는 물건 결제할 때 쓰지만 또 카드론에 대한 그 부수적으로 카드론 서비스들이 대체로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론 대출 계약이 있다는 내용,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관계는 아마도 그 카드를 가입하신 분이 자기 모르게 뭐 누군가 카드론을 받았거나 뭐 그러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카드 가입할 때 카드론이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카드 가입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카드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3조에서 약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그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약관법 제4조는 또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약관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이제 쌍방 간의 당사자 간에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취급하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약관에는 대출 이율이 뭐 연 5%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이 고객이 특별하게 뭐 보험 뭐 대출금이 아주 많다거나 해서 대출 이율을 뭐 한 4% 정도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대출 계약서에 4%라고 명시하겠죠. 그러면은 5%라는 약관과 4%라는 개별 협약서가 있을 때 어떤 게 우선하느냐? 개별 약정이 우선을 해서 4%만 적용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또 약관을 해석할 때 이제 뭐 공정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돼야 된다. 그리고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 좀 애매할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재밌는 사례가 암보험들 많이 드실 텐데요. 그 어떤 사례냐면 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1cm 미만의 용종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 검사 토대로 갑의 주치의가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이 1cm 미만의 이 용종이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다라는 진단서를 발급을 했어요. 이제 이게 암이다라고 발급된 게 아니라 직장의 악성 신생물 이거 참 용어도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건 암이다.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에 들었고 암이 발생을 했으니 보험금을 달라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은 암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소송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암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암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판례를 보면 이 암이라는 게 이것은 암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암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없던 것들도 계속 발견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어떤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갑에 생긴 그 1cm 미만의 용종과 같은 상세 불명의 직장 유암종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암보험이 적용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약관법에 또 이 약관 규정들이 어떠한 경우에 공정성을 잃어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일반 원칙은 신의 성실을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되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약관의 내용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조항들이 공정성을 잃어서 무효인 조항이다라고 이제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6조에서 이제 크게 개괄해서 대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 사항으로 들어가면 7조에서 면책 조항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 조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자기 책임 없다고 빠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살펴보면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해서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저희도 이게 법을 볼 때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상당한 이유라는 걸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어떤 게 상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거를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 법에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고 법원이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약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런 이제 기존의 판례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서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또 정할 수도 없고요. 워낙 이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8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이를테면 뭐 무슨 납부할 보험료가 있는데 뭐 하루만 늦어도 몇 프로의 이자를 물리고 한 번만 못 내도 계약이 해지된다.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배로 배상한다. 이런 내용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정하고 있는 사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또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또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뭐 이거는 이제 계속적인 채권 관계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일단 뭐 이를테면 뭐 그 이제 스포츠센터에 가입해서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입만 하는 것이지 뭐 매달 다시 계약을 체결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적인 채권 관계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라는 거는 뭐 나는 3개월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6개월만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당하게 좀 또 장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는데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해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봐서 내가 실제로 스포츠센터 회원 거기 스포츠센터 가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서 회원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유의 그런 이제 약관이 있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조에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에서 뭐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는 조항, 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그리고 또 이제 고객의 권익에 관해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이라든지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이게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뭐 그런 이제 법률적인 용어에서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계권이라는 건 이제 너도 나한테 줄 돈이 있고 나도 너한테 줄 돈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서로 간에 상계하자. 이를테면 10,000원 받을 게 있고 내가 너한테 5,000원 내가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5,000원 줄 게 있으면 나는 5,000원만 주면 된다. 이게 이제 상계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법률에 이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부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약관에 있다고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납부할 요금이 있을 때 뭐 좀 바로 그 날짜가 돼서 된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좀 유예를 주죠. 우리가 이제 뭐
집에 관리비 같은 거 납부를 할 때도 또는 뭐 그 계약 기간이 그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뭐 그 납부 기간으로부터 언제까지는 뭐 연체료가 얼마, 뭐 연체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한의 이익이 주는데 보통은 이제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부당하게 박탈해서 뭐 이를테면 보험료를 뭐 단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그런 거는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죠. 이런 조항이 약관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그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걸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또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이런 것들도 다 무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뭐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도 무효이고요. 그리고 또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소송 제기의 금지에 관해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또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뭐 그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의료 사고의 결과,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거나 크게 이제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면 의사의 과실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사망이나 살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에 누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의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의사가 내가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이라는 걸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6조부터 14조까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6조에서 대원칙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건 무효라고 이제 개괄적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7조에서 14조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6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6조에서 14조까지의 적용이 돼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약관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약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례, 지금 이제 그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알기 쉽게 적혀져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이렇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구나를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불공정 약관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티머니 서비스요. 우리가 교통카드 사용하시잖아요. 티머니로. 그래서 이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이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약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티머니 카드를 사서 뭐 10,000원 아니면 뭐 몇만 원 이렇게 그 금액을 충전을 시켰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티머니 카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반환받을 수도 없고
그걸 뭐 신용카드처럼 결제 정지를 시킬 수도 없고 그냥 이제 현금 잃어버리듯이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티머니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 약관에 있는데 이 약관이 이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공정해서 무효다라는 그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보면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단체 소송을 진행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게 이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해서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 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반면에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회사의 수익에 비해서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티머니 회사에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이룬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티머니 카드 잃어버려도 좀 그걸 호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고 현재 제가 이제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이게 이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약관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무효라고 판단하는 또 판례들도 있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망보험이요, 이제 생명보험을 체결을 했는데 보통 이제 생명보험 체결할 때 자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조항을 두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도 면책한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사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보험을 청구하는 보험 그 계약자가 청구를 했더니 이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도 면책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소송이 됐고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자 측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까지 면책되는 거는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해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서 보험 사고 즉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면 면책 사유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게임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는 게임을 하진 않는데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리니지 게임을 할 때 이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이제 금지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게임 회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고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계정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약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 이용자가 3개 이상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영구 이용 중지 조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그 계정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 이용자가 이건 너무 소비자한테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이 이러한 내용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거나 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 여건을 완화해서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거나 해서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굉장히 긴데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판례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러니까 불공정하니까 무효다 아니다라고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 그 소송을 하시다 보면 원고 측 피고 측에서 굉장히 다양한 항변을 해요. 그래서 뭐 원고 측에서는 이게 뭐 10조 몇 항에 해당해서 무효야. 10조 그게 아니면 또 몇 조에 해당해서 무효야라고 하면은 또 반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고 측에서 이거는 6조에도 해당하고 10조에도 해당하고 뭐 11조에도 해당하고 12조에도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게 각각의 조문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 판결문 읽을 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좀 꼼꼼하게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종합유선 방송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TV, IPTV 같은 건 이제 계약 체결해서 보는데 이때 이제 그 기본 요금에 기본 요금만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있고 또 유료로 월 얼마씩을 더 내야지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이 사례자는 유아 콘텐츠를 보려고 이제 신청을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 3,000원의 금액을 내는 서비스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번 보겠다고 이제 그 동의를 하고 그 달에 3,000원을 내고 다음 달에는 그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 달치 3,000원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1년 이상 지나서 보니까 그 자기가 했던 그 유아 콘텐츠 채널이 계속 3,000원씩 과금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이상.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제 돌려달라. 그래서 금액이 48,000원, 총 48,000원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걸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제 여기서 그 소송을 거신 분은 월 단위로 가입해서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약관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유선방송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 약관 조항을 들어서 당신이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과금을 한 거다라고 그래서 과금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서비스 이용 사례자는 나한테 그 약관은 불공정하다.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조항 자체가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용기간에 정함이 없고 다만 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약관법 12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월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내가 특별히 이제 한 번 보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의제를 했으면 약관법에 의해서 무효인데 이 서비스 자체가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은. 그래서 그 12조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6조에서 정한 그 대원칙 불공정 약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금 월 3,000원씩 1년 이상 과금한 건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는요, 이제 골프장 회원 가입에 대한 건데요. 이제 골프장 회원권은 굉장히 좀 고가의 이제 회원권들이 있잖아요. 뭐 몇 억씩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건 좀 약간 비싼 회원권에 대한 판례예요. 여기 회칙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회원이 탈회할 때 서면으로 반환 요청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회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3개월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 이건 고객에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통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는 10일 내에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은 3개월이나 이렇게 길게 잡는 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결론은 불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그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회원 가입할 때 뭐 회원님 이거 탈회하실 때 회원금 받아가실 때는 저희가 3개월 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3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3개월 이내에만 지급한다고 하면 뭐 연체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판례입니다. 물 좀 마시고요.
이제 불공정 약관으로 본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흥미롭고 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판례인데요. 우리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누진제가 이제 적용되냐 보면 전기 공급 약관에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 누진제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기 공급 약관을 본 적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기 사용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누진제 적용하는 것은 약관법 6조 신의성실 원칙 위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해서 과금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지만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제 적용하는 게 유효하다. 약관 조항은 무효가 아니다. 불공정한 게 아니다. 유효하다라는 판례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이 소송들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급심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건 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그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에도 다른 유사 하급심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도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이 약관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누진제에 대해서 그냥 돈을 냈어야 됐지만 좀 뭐 언젠가는 판례가 확립이 돼서 주택용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주택용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해서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주상복합 건물에 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분양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최종 건축 허가 시 계약 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상호간에 수분양자와 그 분양회사 사이에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분양하기로 했던 내용대로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분양이 됐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분양을 할 때는 지하 5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넣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뭐 공사비 부담도 있고 하니까 지하 4층까지만 지하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당신들 우리한테 분양을 해줄 때는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넣기로 해놓고 지하 4층까지만 넣었으니까 그 주차장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니들이 담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약관 조항, 지하 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상호간에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하자 담보 책임 면제 약정으로 봤고요. 이 조항을 이 하자 담보 책임 면제 약정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고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공정을 잃은 조항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어진 걸 다시 지하 5층을 다시 팔 수는 없겠지만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손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전적으로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을 몇 층까지 뭐 3층까지만 지하 주차장 기존의 분양 계약과 달리 지어졌을 때는 무조건 다 차금을 물을 수 있느냐? 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관계를 다 봐야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넣는 거랑 지하 4층까지만 넣는 거랑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양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알린 것과 다르게 한층 줄여서 지하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100억 원 가까이 사실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득을 본 걸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이제 적절하게
그거를 뭐 다른 서비스를 준다든지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라든지 사실관계의 세세한 내용 것까지 다 봐서 불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다른 모든 건물에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조계약에 관해서도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상조계약에서 회원이 서면으로 을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을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 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 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약관 조항 읽어보시면 어떤가요? 해약을 요청하는데 회사가 실종되거나 사망하거나 자기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불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좀 불공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소비자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9조 1항에 해당해서 무효이고 해약 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8조에 해당해서도 무효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납입한 해약 환급금 중에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공제하고 다 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판결도 좀 많이 접할 수 있을 수 있는 판결인데 이게 이제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신부가 그 결혼식 전에 다쳤나 봐요. 그래서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출발 3일 전에 여행을 못 가겠으니까 여행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행사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관 조항을 들어서 항공료만 환불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네, 이걸 그래서 이제 이 신혼부부 측에서 소송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요. 그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하면 환불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 9조 5호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부분뿐만 아니라 뭐 숙박료라든지 거기 가서 신혼여행을 가서 이용하기로 했던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행사가 이게 해지됨으로 인해서 뭐 숙박업소로부터 위약금 같은 걸 물게 된다면 그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런 걸 공제하고 여행사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해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규모 쇼핑몰 점포에 관해서 임대 분양을 체결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례 보니까 뭐 밀리오레인가 하여간 뭐 그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쇼핑몰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 임대 분양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상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상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그러니까 임차인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랑만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들 중에서는 장사가 잘 돼서 임대료를 올려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개개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위원회하고만 협의를 하면 임대료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법원에서는 약관법 10조 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약관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임대차 계약 때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이제 이거는 아무 상가 같은데 임대차 계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에 대해서 월 5%, 무려 연후 60%인데요. 월 5%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 조항 및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이 계약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주 뭐 작은 뭐 개별적인 계약은 아니고 아마 큰 상가에 있는 각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관에 해당이 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약관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여기서 고객은 임차인이 되겠죠.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분리해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약관법 6조, 8조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월차임을 연체해서 그 해지를 당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관이 정한 월 5%의 연체료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건설기계 판매 대리 계약이 있는데요. 이제 건설기계라는 거 뭐 포크레인 같은 거 큰 기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리스 계약을 하든지 뭐 할부 계약을 하는데 이제 대리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건설기계 판매 회사에서 어떻게 대리상들하고 계약을 체결했냐면 이 건설기계 사간 사람이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 대리상이 미회수 매매 대금에 관해서 무조건 다 담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이게 판매 회사가 수령하는 수수료 액수에 비해서 고객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판매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리고 건설기계 생산자가 미리 매매 대금을 리스 금융회사로부터 수령을 하고 나름대로의 채권 확보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매 회사에게 금융 비용까지 합한 할부금 전액에 대해서 이행 담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건설기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판매회사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항도 보면 그렇고 보통 약관이라고 하시면 큰 거대 회사와 소비자들만의 체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건설기계 판매회사와 또 대리상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관이라는 건 어떤 사업자의 입장에서 미리 여러 명의 다수의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기만 하면 다 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건설기계 판매상과 판매사와의 계약의 내용도 약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까지 제가 이제 약관에 관련된 판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열심히 설명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약관에 관한 판례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좀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이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딱 그것을 외우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제 법률을 이해하는 사례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 다양하게 케이스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왜 저기는 아니라고 하지? 좀 의문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막 결론만 외우실 건 아니고 이러한 이제 약관법이 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것이 적용된 사례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좀 법률을 이해하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이라든지 가입 뭐 보험 상조라든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라든지 뭐 하다못해 동네 스포츠 센터를 가시거나 인터넷 어플 사이트 가입할 때도 약관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약 체결할 때 귀찮더라도 약관을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 이건 좀 나한테 좀 불리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뭐 그게 내가 이해되지 않도록 써놨으면 이해되지 않도록 작성한 사업자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불이익을 입었어요. 근데 사업자가 이 약관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못 집니다. 아니면 뭐 약관에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해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가 약관에 있었는데 내가 못 봤네라고 바로 포기하실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가입할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설명을 해줬나?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지나치게
소비자한테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따져 보시고요. 이제 이게 뭐 금액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인데 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하기는 어려우시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런 단체에서 이런 그 불만 사항들을 접수를 하면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좀 요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또 피해 금액이 크다, 뭐 보험금 같은 거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되면 그런 또 소송도 필요하겠죠. 좀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이제 앞으로 약관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 지금 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모두 이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 약관이 있는 계약 체결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